일본이 한국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차원의 수출 규제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 일본이 한국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수출 규제와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참가국이 많은 기존 수출 통제 체제와는 달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끼리만 연대하는 제3의 체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수십 개국의 국가들이 얽혀 있어 수출 규제 결정 과정에 매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를 첨단 기술을 가진 몇 나라만 모여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군사물자나 기타 수출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냉전 종료 후인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 체제를 통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했고, 이를 통해서는 범용 장비 및 부품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한 규제 품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니케이는 이런 틀은 각각 수십 개국이 참가해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논의해 단기간에 규제 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새 체제에서 다룰 수출 통제 품목으로 거론되는 것은 AI, 기계학습,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 4개 분야가 중심입니다. 그 대상 국가로는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새 체제를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단 기술의 핵심이기도 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한국이 제외되어 있어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열거된 국가들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러한 국가들을 열거했으며 한국은 또 왜 제외되었나 궁금한데요. 우선 일본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보호하자면서 미국을 필두로 한 소수의 협력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현재 미중 간의 첨예한 기술 갈등이 불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미중 사이의 무역전쟁이 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탈취였으며, 미국은 현재 이에 대항하여 중국 5G 사업 핵심인 화웨이를 비롯해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SMIC는 화웨이에 공급을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끝내 미국은 9월 24일자로 상무부에서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회사들이 이들의 제품을 공급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쉴 새 없는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첨단 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국면이니, 일본은 이러한 맥락을 확대하여 선진국끼리 첨단 기술 복합 연합을 구성하여 자신들끼리만 기술을 공유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클럽을 만들자는 논의를 미국에 제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때문에 첨단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해서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중요함을 강조하는 흐름이라서 기술 첨단 공동체를 만들자는 일본의 제안이 미국을 더욱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많은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과도 다수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을 첨단 기술 클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특히 이러한 클럽을 만들면서 군사정용 물질에 대한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작년에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한 것과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영 개운치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비슷한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으로 확대하여 한국을 가입시키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까지 했는데 일본에서 이를 결사 반대하면서 무마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한국은 친중국가라서 안 된다며 한국의 입성을 저지하는데 외교 총력을 다했습니다. 최근 일본 포털 사이트를 보면 북한 관련한 기사가 나올 때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지려는 레드팀에 속하고 있다는 댓글이 베스트에 선정되면서 느닷없는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한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첨단기술 연합체를 구성하며 한국을 제외할 때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미국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이 가지는 반도체 최고 지위를 일본이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래 산업을 위해서 첨단 반도체 사업을 일본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예상한 대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일본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 간의 협약체라도 최상의 기업들의 뜻은 전혀 국가의 뜻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함께 반도체 천하는 물론 첨단 기술 집약체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였으나 오히려 최근 한국에는 정반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 계속해서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 글로벌 과학 및 화학 회사인 머크는 한국의 첨단 기술 개발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머크는 반도체 솔루션 등을 담당하는 사업 부분에서 각종 기술과 연구시설을 한국에 짓기로 했는데, 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글로벌 반도체 허브이므로 국내 기업의 부품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R&D 센터라면 한국에 붙어서 주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머크는 또한 바이오 화학 기술 분야도 연구 중인데 이미 한국에 한국생명과학본부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능성 소재 부분과 기타 기술들을 한국과 협의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독일 최고 기업이 이미 한국과 다양하게 협력하면서 그들의 주요 연구기관을 한국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일까지 묶어서 첨단 기술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자는 극소수 그룹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을 비롯해서 소수의 국가들이 가진 기술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는 시대에 배타적으로 따돌림을 하며 소수끼리 뭉치자는 것은 앞선 미래 시대에서 더욱더 자신들을 고립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은 더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 램 리서치는 경기도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려고 건축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램 리서치는 매출의 25%가 이미 한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삼성과 하이닉스도 가까이에 있는 한국에 R&D를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에 자신들도 포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듀폰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로 막아버린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한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해당 물량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 왔는데 일본이 막아버리자 미국 회사가 한국에 온 것입니다. 한국의 포토레지스트는 90%가 일본에서 수입돼 왔는데 듀폰은 그야말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행을 택해 삼성과 하이닉스의 다이렉트로 물건을 듀폰 한국 공장을 통해 공급하겠다며 미국 기업이 일본을 배제하자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자원통상부는 미국의 듀폰 사장단과 면담을 하면서 일본 회사에서 공급받는 포토레지스트를 상당 부분 미국 듀폰사에 조달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이야기하는 양자 컴퓨터나 AI 등의 분야가 완벽하게 한국의 첨단 기술 분야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한국의 반도체 공급과 적절한 협의 없이는 결국에는 무의미한 시도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배타적 시도는 일본을 경계하게 되며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배제하고 다른 공급처를 찾게 되어 반도체와 첨단 산업 생태계에서 앞선 미국 듀폰사 사례같이 점점 도태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차피 한국에는 반도체를 조금만 받고 있으며 마침 미국이 처음으로 국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주목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자 제재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맞불을 놓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기업들을 키우고 다른 기업을 퇴출하는 정책을 쓰자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줄곧 중국을 비판해왔는데 이제는 미국도 자국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려 합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미 의회는 자국 반도체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명목 등으로 약 30조 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중국의 첨단 산업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반도체 생산으로 앞서 있는 한국과 대만 등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미래 산업에서 절대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당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다국적 반도체 기업을 일본에 들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량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포부가 깔린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서 일본도 미국의 반도체 등을 수입하면서 첨단 기술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해보자는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배타적인 태도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각 분야의 최상위 기업들은 한국에서 물량을 조달하고 협업 체제를 맺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저러한 수출 통제 체제 내부에 편입될 경우 유연성이 떨어져 한국의 경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국가로 반도체 수출을 비롯해 첨단 기술 관련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일본이 주도하는 그룹에 같이 편입되어서 수출을 제한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당국이 이렇게 첨단 기술 등의 협의체를 만들고 집착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한 뒤에 일본의 반도체 등 회사가 역으로 배제당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등에서도 고립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급하게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또 다른 국제 갈등으로 번질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소수 연합체를 탄생시킨 후 한국에 또 다른 차원의 군사물자 전용 등의 이유를 적용해 제2의 수출 규제를 자행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미국의 화웨이나 SMIC를 제재해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가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며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규제를 자행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또 다른 형태의 수출 통제를 해보자고 나오는 일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 철저한 봉쇄에 나서는 대신 이른바 집단 면역 전략을 택한 스웨덴의 방역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웃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노인들이 주로 머무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고령자 홀들은 더 나오고 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50인 이상의 집회 금지, 가능하면 재택근무 등의 느슨한 통제로 일상생활과 방역을 함께 하는 정책을 펴왔다.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하며 중학교 이하의 학교는 휴교하지 않고 대부분의 쇼핑몰과 레스토랑, 헬스클럽도 문을 열었다. 스웨덴의 이 같은 정책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성원의 일정 비율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감염을 억제하는 집단 면역의 실험으로 해석되며 세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1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인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698명이다. 이는 인근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합계 사망자 수인 1,081명보다 3배 넘게 많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도 364.28명으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보다 훨씬 높다. WP는 스웨덴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에 있어 자신들이 취한 정책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특히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노인층에 집중됐다. 19일 영국 BBC에 따르면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이고 전체 사망자의 48.9%는 요양시설 거주자였다. 지난 3월 말까지 외부인의 요양시설 방문을 막지 않아 감염이 확대됐고 일부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근무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보건당국은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우려해 요양시설의 노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제한해왔다. 또 요양원의 간호인력이 의사의 승인 없이 환자들에게 산소 공급 장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 노인 사망자를 늘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스톡홀름의 한 대형 병원 코로나19 병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디파레프 벤베리는 BBC의 병실에는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1970에서 90년대생이라고 말했다. 노인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자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이 대부분인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방역정책 전체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안데르스 택닐 공공보건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목표는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체가 계속 작동하는 수준에서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백신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고 그때까지는 일정한 인구가 면역력을 가짐으로써 감염 확대를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 당국은 코로나19 면역을 가진 인구 비율이 인접국은 1에서 2%인 반면 스웨덴은 25% 정도에 도달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보통 집단 면역을 통한 감염 억제를 위해서는 인구의 60에서 80% 정도가 면역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과학자 22명은 지난달 15일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리에 칼럼을 실어 접근법을 완전히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바이러스 학자인 레나 아인호는 이 글에서 노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지적했다. 웁살라 대학 정치학자 헬렌 린드베리도 보건당국은 과학에 근거한 자신들의 정책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이끄는 유럽 다른 나라들의 선택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존심을 이용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스웨덴의 상황은 주변국에도 고민을 안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9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여행 제한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과는 상황이 다른 스웨덴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할 것인가로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K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적에서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루 단위 기준으로 발병 이후 가장 많은 사례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4시간 동안 10만 6천 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4개국에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선 좋은 소식이라며 인상적인 사례로 꼽았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메르스 경험을 살린 한국이 코로나19 상태에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새로운 발병 사례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행 속에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WHO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진단키트 확보전에 나서면서 국산 진단키트 업계의 전화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쏟아지는 러브콜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사 72개 제품이라고 21일 밝혔다. 여기엔 국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6개사 6개 제품이 포함돼 있다. 북미는 물론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국산 진단키트에 관심을 보이면서 수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은 기업들도 있다. 수젠텍은 약 한 달 만에 지난해 매출액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38억 4,500만 원이었지만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약 6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방역 외교 영역도 확장될 전망이다.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다. 앞서 WHO는 19일 오후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에서 2023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다.